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3살 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었죠.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공사장 관리자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깔렸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행복했던 저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라곤 작은 전셋집과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지만 그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과 반찬을 준비해두고 현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현호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집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현호가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고통은 잊을 수 있었어요. 가끔은 현호가 자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의사가 될 거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는 의사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현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자신의 상처, 그리고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 현호가 의사가 되면 엄마 허리도 고쳐줄 거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지만 의대에 가려면 엄청난 학비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든 현호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현호는 정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가끔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현호야,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엄마, 시간이 없어요. 의대 가려면 계속 1등급 맞아야 해요. 그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죠. 16살 아이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현호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아침밥을 준비할 때 현호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현호는 수능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고 서울의 명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현호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현호도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의대 6년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마친 현호는 마침내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호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계속했습니다. 현호는 종종 제게 돈을 보내왔지만 저는 대부분 다시 저축해 두었어요. 언젠가 현호가 결혼할 때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요. 현호가 35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 지영을 만났을 때 너무 예뻐서 놀랐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지영이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제 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지영이의 가족도 많지 않았고
우리 쪽도 친척들이 멀리 살아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어요. 현호는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둘 다 워낙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나 봐요. 결혼 후에도 현호는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얼굴도 보여주었어요. 가끔은 지영이와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상냥했어요. 음식도 가져오고 선물도 챙겨주었죠.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지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 손주가 생긴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9월쯤에 태어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전화로 알려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아기 옷을 뜨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뜨개질을 했죠.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종종 현호네 집에 가서 지영이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이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지영이가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현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부엌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까봐 제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한마디 했죠. 지영아, 설거지는 제때제때 해야 벌레가 안 생겨. 특히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그 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에는 지영이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길래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인스턴트 음식 말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어야지. 아기한테도 좋지 않아. 그때도 지영이는 별말 없이 그냥 도시락을 치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영이가 밤늦게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해서 조심스레 충고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일찍 다녀야지. 밤에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날 이후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왜 지영이한테 그렇게 잔소리하세요? 무슨 잔소리? 설거지 제때 하라고, 벌레 생긴다고, 냄새 난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인스턴트 먹지 말라고, 일찍 다니라고. 그건 그냥 걱정돼서. 지영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대요. 임신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지영이가 어제는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 갔었어요. 엄마 때문에 애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건지. 단지 걱정되어서 한 말들인데 그게 며느리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하지만 현호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면 엄마,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그만하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것은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임신한 며느리가 걱정되어 한 말들인데 왜 그렇게 큰 오해를 받아야 했는지 서러웠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지영이에게 조언을 하면 현호가 전화해서 화를 냈어요. 점점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어요.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되었고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현호의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현호가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기가 좀 크면 데려오겠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첫 돌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현호는 아버지 기일에는 꼭 왔었어요. 하지만 그 해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빠 기일인데? 하루만 일정을 미루면 안 될까? 미룰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예약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결국 그의 남편 제사는 혼자 지냈습니다. 향불을 피우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변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말자고요.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자고요. 그 후로 저는 현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현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연락 없이 몇 달이 지났을 때 문득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호야, 잘 지내니? 별일 없지? 네,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과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손주는 커가는 모습조차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제 손주도 저렇게 컸겠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4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의 현호와 손주가 서 있었어요. 현호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전에 건장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볼은 홀쭉하게 들어가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어요. 옆에 선 아이는 제 손주 호준이었는데 옷은 지저분하고 머리는 산발인 채였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현호가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얼른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호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현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지영이는 예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헤어진 후 현호를 만났는데 현호의 의사라는 직업과 안정적인 수입이 탐났던 거죠.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임신 중에도.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대담해져서 현호가 병원에 야간 당직이 있을 때면 그 남자를 집에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 집이든 차든 다 지영이 명의로 해줬어요. 지영이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현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을 보태줬는데 그것도 지영이 명의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알았니? 작년부터요.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영이 핸드폰에서 우연히 메시지를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이가 더 깊어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영이가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돌아와 달라고 빌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현호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오히려 매달리다니. 하지만 현호는 그렇게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지영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남자랑 살겠다고. 저는 매달렸어요. 아이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키자고. 하지만 지영이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지영이는 재산 전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집, 차, 예금. 아니 현호가 지영이에게 다 준 것이었죠. 현호에게 남은 건 아들 호준이뿐이었어요. 호준이는 꼭 제가 키운다고 했어요. 그래야 지영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현호는 이혼 후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살았다고 해요. 병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 데리러 가는 생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지영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현호의 눈물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잠시 화가 났지만 이미 충분히 고통받은 아들을 더 이상 책망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현호야. 이제 엄마가 있잖아. 호준이도 있고. 그날부터 현호와 호준이는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호는 계속 병원에 출근했고 저는 호준이를 돌봤어요. 처음에 호준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금세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던 걸까요? 현호는 이혼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하다가도 갑자기 전화해서 지영이가 연락했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달 동안 현호는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호준이를 위해서라도 현호가 빨리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현호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웃는 일은 없었지만 지영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은 버린 것 같았어요. 호준이와도 조금씩 정상적인 부자 관계를 회복해 나갔고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현호는 병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동료 의사인 서가영 선생님과 가까워졌어요. 가영 씨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호준이도 무척 좋아했어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물론 가영 씨도 현호의 과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호를 선택한 가영 씨가 고마웠어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현호와 가영이는 둘 다 바쁜 의사이다 보니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호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둘째 유정이는 이제 두 돌이 되어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두를 웃게 만드는 장난꾸러기예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파출부 일을 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어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는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유정이와 놀아주며 현호와 가영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면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아들과 다툰 뒤 부모한테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생각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저처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